우리 해군의 주력 구축함 KDX-2. 본격적인 첨단 스텔스 기능이 적용됐고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장착했으며 공중과 수상 그리고 육지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탑재해 다양한 해상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최강의 전투함이다. KDX-2는 우리 해군의 원양 작전 시대를 연 구축함이기도 하다. 늘 긴장 가득한 연안 수호 작전은 물론 오랜 기간 먼 바다로 출동하는 원양 작전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KDX-2는 승조원들의 작전 및 생활 환경 역시 기존의 함정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함정의 전투력과도 직결되는 승조원의 생활 환경. 과연 한국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 KDX-2의 생활 환경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KDX-2 문무대왕함을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빈 장병들과 함께 최신의 구축함의 진짜 전투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문무대왕함의 전우들을 모시고 우리 구축함의 성능과 함정 생활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문무대왕함의 함장을 역임하신 김진영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진영입니다. 드디어 우리 프로그램의 첫 여성 출연자가 나오셨습니다. 문무대왕함의 전투정보보좌관으로 근무하셨던 국지연 중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지연입니다. 문무대왕함의 통신병으로 근무하셨던 이재용 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무대왕함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신 신민규 병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민규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지만요. 오늘 모신 네 분은 해군 생활 중에서도요. 이제 모두 국산 구축함 문무대왕함에서 같이 인연이 돼서 근무하셨던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각자 직접 경험하셨던 문무대왕함은 어떤 구축함인지 평가 한 분씩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독님께서 시작을 해주시죠. 네. 아시는 바와 같이 문무대왕함은 한국에서 개발한 두 번째 타입의 구축함, 소위 KDX-2라는 그 구축함이 되겠습니다. 선진 외국의 구축함에 비해서는 톤수나 크기는 약간 작은 편입니다. 예. 그렇지만 처음으로 우리나라 구축함이 스텔스를 적용한 선체 디자인, 그 다음에 수상, 수중, 공중, 그 다음에 육지까지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 체계를 그 좁은 공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탑재한 그런 매우 우수한 구축함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과의 많은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 그 문무대왕함의 어떤 능력과 이 많은 그 기능이 충분히 그 발휘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있던 우리 동료들이 나왔지만은 승조원들이 내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간과 어떤 그런 짜임새 있는 구조가 다른 어느 배들보다도 가장 잘 돼 있는 그러한 구축함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KDX-2의 가장 또 대표적인 그런 함이었었고 또 내부 승조원들의 생활을 또 직접 힘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어보면 좀 알겠죠. 국지연 중위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문무대왕함을 이겨놓고 싸우는 구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 이제 저기 계신 저희 함장님께서 만드셨던 구호인데요. 그 함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문무대왕함 구축함은 그 함정 자체로도 굉장히 우수한 함정이지만 또 함정 내에 근무하는 승조원들의 실력 역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승조원들 하나하나가 이제 문무대왕함이라는 해군의 주력함에서 이제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제 매 순간 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내기 위해서 정말 갈고 닦는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이제 교육훈련에 매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전에 잘 준비가 된 구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제동님께서는 KDX2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또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또 같이 그 승선 생활하셨던 또 승조원 입장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또 이 실력들도 우수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겨놓고 싸우는 합니다. 보통 이제 생각해 볼 때도 벌써 싸움 자체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인데 정의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군요. 네. 이번에는 신민규 병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문무대항하면서 2년 2개월의 군 생활을 전부 제가 땀과 노력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문무대항함에 승조를 할 때는 가장 최신의 전투함이었고 또 가장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최신의 함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군 생활을 마무리해서 정말 기분 좋은 군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편의상 마지막 저녁 직전에 이제 직급 계급을 불러드리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각자 사회 영역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병장님으로 좀 불러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병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문무대항함은 제가 2006년 당시에 근무할 때만 해도 가장 최신의 배고 또 가장 전투력이 센 그런 배였습니다. 또 하지만 그 최신의 그 KDX2급 배 중에서도 저희 배가 가장 새 배고 시설이 가장 좋았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는데요. 또 동기 제 통신병들이 중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그런 가장 최신의 전투함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염원이 강했는지 제가 당첨이 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네. 또 하지만 또 문무대항함 하면 역시 행사의 배란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요. 저희 진취적이시고 사교적이신 저희 함장님 덕분에 아마 대국민과의 교류가 가장 많았던 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복무 중일 때 함정 내에서 행사만 몇 번 했는지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네. 가장 최근에 또 저희 함장님 주최로 10년 만에 저희 문무대항함에 한번 모이는 행사를 가졌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문무대항함에서 행사를 했으니 지금 한 10년 넘게 행사를 하고 있는 배가 되겠네요. 뭐 지금 이제 네 분의 평가만 살짝만 들어봐도 가장 또 최신의 또 거기서 생활하시는 승조원까지도 가장 또 아주 우수한 분들이 이제 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도 네 분께 공통 질문 한번 이제 드려볼 텐데요. 이제 각자 해군으로서 처음 이제 함정 생활을 이제 시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봐 주시고요. 그때 처음 적응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어떤 점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또 한번 돌아가면서 말씀을 주시죠. 예, 제동님께서 먼저 좀 주시죠. 예, 뭐 제 입장에서야 뭐 첫 함상 생활은 아니고 그 동안에 이제 위관장교 시절부터 여러 배를 탔기 때문에 함상 생활에 대한 애로점보다는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의 구축함을 제가 지휘하는 함장의 임무를 부여받다 보니까 그 최신 장비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그 과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장비들이 첨단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도입해서 온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해하는데 뭐 번역된 한국 책이라든가 또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모든 장비 하나하나에 대한 원서를 다 구해다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장비의 특성과 운영 능력을 그 배우는 과정이 상당히 약간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습득을 해서 지금 당장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이 최첨단의 무기 체계를 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처음에는 좀 애로점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함장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함장들이 제일 많이 알아야 그 배에 타고 있는 장교들 또 부사관들을 일부는 또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배에서 모든 장비에 대한 이해도와 지적 능력은 함장들이 제일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 지식을 쌓는 과정이 저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워낙 우수한 장교와 장병들이 배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빨리 그 숙달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서 어려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숙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지휘관으로서의 함장의 이제 어려움들을 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주님께서는 이제 어떤 점이 처음으로 이제 배에 적응했을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입니까? 제가 사실은 좀 방향치에 좀 기계를 다루는데 좀 미숙한, 좀 둔한 편인데요. 그래서 처음 이제 부임을 해서 배를 쭉 한번 돌아보는데 배가 생각보다 너무 큰 겁니다. 뭐 크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 생각 이상만큼 배가 참 커서
제가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몇 층에 있는 건지 여기가 함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조차도 이렇게 감각이 둔해질 만큼 이렇게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점도 좀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또 배에 이제 각종 장비라던가 무기 체계, 전투 체계 등에 대해서 그 하나 하나씩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결코 이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알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근무 기간이 끝나고 그때 배에서 이제 내리게 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이번엔 신병장님께서. 처음 함정을 타본 병들이라면 모두 느낄 건데 멀미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저는 조리병이라는 이 병과 자체의 특성상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함정 생활을 했는데 뭐 출항이 일주일씩 뭐 2주일씩 하면 정말 멀미 때문에 이게 제가 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항상 이렇게 멍한 상태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멀미로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지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대부분 멀미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이번에는 이재용 병장께서. 예. 제가 함정 근무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배가 참 커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배 구조도 좀 미로 같고 또 길 찾기도 좀 힘들고 그랬었는데, 무엇보다도 좀 힘들었던 점은 육상에 비해서 이렇게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좁거든요. 그리고 또 함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해치라고 하는 저희 그 수문을, 그러니까 바다에 물이 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밀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턱이 좀 높아가지고 그 턱도 자주 걸리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한 상병 정도 됐을 때는 거의 뭐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수준의 그 정도의 이동 능력을 갖췄었습니다. 또 함상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좀 다 기존에 있는 육상보다 또 작고 좀 뭔가 미니미니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식탁의 의자라든지, 예, 아니면 개인 생활할 때 그 침대라든지, 지상에 있을 때보다는 항상 조금 작고 뭔가 좁은 그런 생활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게 이제 당장 승조원들은 그게 조금 힘들었겠지만 좁은 공간에서 여럿이 같이 오랜 기간 생활하다 보니까 에티켓이 그래서 저절로 우리 해군들 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멋진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또 그걸 생활 속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군요. 이제 어찌 보면요, 이런 점도 이제 해군의 또 한 가지 이제 애로사항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함정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임무를 맡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제동님, 실제요, 이 함정에서 승조원들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배가 일단은 항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그 긴장의 연속에 그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바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군함에서는 함장과 같이 24시간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 승조원들이 3개 팀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3개 팀이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팀당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한 번 근무는 4시간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시간 근무하고 4시간 계속 교대로 해서 이제 24시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직 근무는 모든 장비를 가동한 상태에서 항해를 하고, 그다음에 적을 감시하고, 또 우리 어선을 보호하고, 또 우리 상선을 보호하고, 이런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직 근무는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직 근무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무조건 쉬느냐? 그 시간에는 또 낮에는 또 별도로 교육 훈련을 하고, 또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그런 일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 있는 배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함정 승조원들의 에너지 소모량은 또 굉장히 많아집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물 위에 떠 있는 배에서 일을 하면은 육지에 있을 때보다 에너지가 3배가 더 소모가 된답니다. 심지어는 누워 있을 때라도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누워 있더라도 몸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면은 배가 빨리 고픕니다. 그래서 여기 저 신민규 수병이 당시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배에서는 항해 중에는 4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리팀 같은 경우는 4번을 식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임무를 하면서 긴장과 바쁜 시간의 연속적인 생활을 함상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실제 근무하셨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 병장님 이제 원래 이게 조리병과에서 이제 조리를 하셨을 텐데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업무를 조금 수행하고 있나요? 네, 배 같은 경우에는 전투병과가 아닌 직별들은 전투 배치라는 실전 상황에는 각자 맡은 임무가 있습니다. 저는 문무대항 함 주포였던 51포 장약 장전수라는 이 보직이 있었는데요. 포탄이 날아가기 위해 이제 장약을 장전하는 장전수였고요. 또 포를 잘 쏘기 위해서 수시로 아까 저희 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테스트하고 또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공부까지 하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병들 분들도 뭐 당직 있고 힘드시겠지만 식사 시간만큼은 그분들에게 휴식 시간인데 저는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저희 휴식 시간은 공부를 하고 또 포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세 끼 식사가 아니라 네 끼 식사 준비해 가면서 네. 또 그런 과정도 임무도 수행을 또 하시는군요. 우리 이 병장님께서는 또 다른 일 어떤 일을 좀 수행하셨나요? 통신병의 경우에도 예. 그 통신병의 업무 말고 다른 할 일이 좀 되게 많거든요. 일단 배가 출항을 하게 되면 통신병의 할 일은 이렇게 비밀이 담긴 그 전문이라는 전투 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돼서 그 나중에 그 문서를 사용하고 나면 그 문서를 파쇄하고 이렇게 세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양이 또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서 그 문서 파쇄하는 파쇄기를 돌리다가 이 과열돼서 멈추고 또 잠시 또 쉬었다가 또 다시 파쇄하고 그래서 제가 통신병인지 세절병인지 헷갈리는 그런 에피소드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함내 통신 장비 말고도 PC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함내에서 다 프린터 장비가 다 있거든요. 예, 그런 기타 PC 관련 장비들도 제가 도맡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전산병의 역할도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일반 기본적인 이런 업무 외에도 또 함정의 꽃이라고 하는 또 갑판 업무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 갑판 업무는 그 배 자체가 워낙 크고 유지 보수나 뭐 그런 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판병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도 뭐 이거는 병부터 장교까지 누구나 다 함내 어느 특정 부분을 맡아서 다 유지 보수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일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국지원 중위께서는 어떻게 보좌 업무만 좀 계속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또 역할도 좀 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냥 주로 이제 보좌 업무를 하는데 이제 저희 업무 중에서는 이제 함내 교육 훈련도 이렇게 담당하는 뭐 정훈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또 집행을 하는 그런 업무도 같이 겸하고 그랬습니다. 예, 결국 이제 1인 다역의 역할을 함정 내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함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부대다. 그 부대원인 승조원들은 과연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을까? 해군의 꽃이라 불리는 갑판병은 육군의 보병에 해당하며 승조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함정 운용에 필요한 장구를 취급하고 갑판터관의 지시를 이행,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함정의 조종과 관련된 임무를 맡은 조타병은 깃발과 불빛 등 시각 신호를 통해 다른 함정과의 교신도 담당한다. 병기병은 대공, 대함 미사일과 함포에서부터 소병기에 이르기까지 함정 무장체계 장비 관리와 운용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전투의 핵심이라 불리는 전탄병은 레이더 운용, 전투 정보 수집 등 작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병종으로 전자 공격 및 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통신 보안을 담당하는 해군의 삼통, 함정과 육상의 유무선 통신 체계를 관리하고 정비를 담당하는 통신병과 비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통기병, 그리고 유무선 통신과 음향, 전파 등에 대한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통정병을 아우르는 말이다. 함정의 엔진과 기관실, 각종 장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기관병은
내연, 가스터빈, 보일러 등 세부적인 병종으로 다시 임무가 나누어진다. 그 외에도 함정 내의 방역이나 병사들의 신체 검사와 부상에 대한 예방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병과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병사들의 급식 조리를 책임지는 조리병이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해역을 지키고 있는 해군 병사들. 그들이 있어 대한민국 바다는 오늘도 든든하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문무대항함의 전우들을 모시고 우리 구축함의 성능과 함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동님, 우리 이제 이 지상부대 지휘관과요, 또 함장의 지휘관이 기본적인 업무와 또 책임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차이가 있고 어떤 업무를 주로 수행하셨습니까? 일단 군함이라는 것도 하나의 부대입니다. 예. 부대인데 이 부대가 한 군데에 정지해서 있는 부대가 아니라 움직이는 부대입니다. 늘상. 그 지상부대하고 가장 큰 차이는 늘상 이 부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전투를 능력을 구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옆에서 누가 쉽게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단독으로 모든 상황을 처리하고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 나갔을 때에는 혼자 나가게 되면은 이 자체의 모든 지원은 없다라고 보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배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결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죠. 특별히 군함은 국제법적으로 치외 법권이 용인되는 그러한 하나의 유동체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문무대항함이 미국의 어느 항구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문무대항함이 그 항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민국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국제법적으로도 치외 법권을 용인하는 것이 군함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구축함의 어떤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임무의 중대성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상군 부대와 해군 군함에서의 지휘관과의 책임과 이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주 함정 지휘하시면서 그렇게 좀 책임을 통감하고 어려웠던 점들 혹시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 문무대항함이 이제 2006년도에 림팩에도 갔었고, 그 다음에 또 싱가포르 방산 전시회도 갔었고, 특히 외국에 나갈 때마다 예. 특별히 우리 군함 자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되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무대항함에 이제 함장으로 근무하시면서요, 이 독도 근해로 이제 긴급 출동한 적이 한 번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돌이켜보면은 2006년 4월경에 일본에서 해상보안청 소속 그 함정이 독도 그 근해를 수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특히 독도의 근해의 해상은 우리의 영해고 또 독도 자체가 우리의 그 주권이 미치는 땅이기 때문에 일본이 자기 입장에서 멋대로 와서 해양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해서 물리적으로도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저지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당시 저희가 진해에 정박해 있었는데요. 갑자기 임무가 부여돼서 독도로 저희가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동해 함대에 있는 많은 배들도 같이 독도 인근에서 저희랑 작전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해상보안청 함정이기 때문에 1차적인 대응은 우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함은 그 뒤에서 후방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때 기상이 너무 나빴어요. 예. 파고가 거의 한 7m 가량 치는 파도를 치다 보니까 다른 일반 우리 한국 군함들도 그 높은 파도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들은 다 안전한 곳으로 피항을 하고 결국은 문무대항함하고 그 해양경찰함 중에서도 제일 큰 배, 이 두 척이 남아서 끝까지 그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독도 해역을 수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일본 사람들은 해양조사를 하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워낙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 보니까 아마 모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와 모든 승조원들은 높은 파도 속에서 사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독도를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 영토 주권을 우리가 확고히 최전방에서 지키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자부심 하나만큼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또 그랬었군요. 그 당시 우리 신민규 병장도 같이 이제 참여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일촉즉발의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이제 당혹스러움이라는 것 부분들은 뭐 함정뿐만 아니라 그 승조원들도 마찬가지로 느꼈을 텐데 당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당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상적인 일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쯤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갑자기 긴급 출항 지시가 내려왔고 부식과 탄약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부식을 싣는다는 건 뭐 늘상 있는 일이지만 탄약을 싣는다는 건 조금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탄약을 싣기 위해서는 뭐 중장비도 동원이 되고 또 저희가 갑작스러운 이런 일이기 때문에 모두 당황하고 있었고요. 비가 오는 날에 저희가 그 독도 인근으로 출항을 하게 됐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뭔가 좀 무섭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근무하면서 그런 일은 딱 한 번 그때 말고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관실에 있어서 뉴스를 접할 수 있었는데 뉴스에서는 양쪽 해경들이 대치하고 있다고만 나왔었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군함들이 있었고요. 또 일본 자위대의 비행기가 떠다니고 저희가 이렇게 조준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정말 좀 사실 무섭기도 했고 또 이런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경험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은 큰 그 충돌 없이 잘 해결은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긴급 출동이 발동될 때마다 또 승조원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게 되겠군요. 네. 예.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이렇게 긴급 출동도 또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또 이제 한번 바다로 나가게 되면은 그 위험의 정도가 굉장히 또 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이 안개가 잔뜩 끼어진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더 이제 그런 불안함이 좀 클 텐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함정 내에서의 어떤 이 군기나 이런 규율도 또 상대적으로 그래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정 병장께서 그런 측면에서 함내었던 그런 규율, 군기 어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일반 장소가 아닌 그 군 부대 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격하게 상하관계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참과 후임의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같은 배에서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전우다 보니까 고참들이 더 많이 챙겨줘서 행복했던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먹을 거에 있어서는 고참들이 후임들에게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네, 참 행복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병장께서는 이제 행복한 기억을 좀 주시는데요. 우리 신민규 병장께서도 이렇게 좋은 기억만 갖고 계신가요? 네, 함정 내에 있어서의 어떤 군기, 기율 이런 것 좀 어땠습니까? 제가 이재용 병장보다 선임이라서 제가 뭐 이재용 병장을 괴롭히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함정 내에는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늘 이렇게 조금 부대 끼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더 끈끈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배에서 함께 지낸 그 시간들이 좋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우회가 같이 근무할 때뿐만 아니라 이외 전역하고 나서도 이제 돈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 이 여성으로서 이제 이 배에 올라서 이런 군기, 규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감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저는 저희 배 이제 여군 장교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는 그때 막내 장교였었죠. 그래서 군기가 뭐 여군이어서 봐주고 이런 거는 전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제대로 못하면은 정말 욕도 많이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자를 이렇게 살짝 제대로 좀 하라, 이렇게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여군이라서 특별히 뭐 더 군기가 세고 뭐 군기가 약하고가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그랬던 군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군 생활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동님,
이제 우리 그 함정에도요, 여군 장교나 이제 부사관들이 이제 많은 숫자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여성 승조원들이 늘게 된 것이 비교적 최근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함정 내에 이런저런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동안은 뭐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라는 것은 자체가 여자를 약간 좀 금기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 와서는 뭐 일반 배들은 뭐 당연한 거지만 모든 군함의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여군들이 승조를 합니다. 심지어는 잠수함에도 지금 여자들한테 다 개방이 돼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기본적으로 함정이라는 곳 자체의 그 폐쇄된 공간, 좁은 어떤 격실 구조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생활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이 군함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물을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바닷물을 끓여서 그 끓인 물을 가지고 물을 생산해내다 보니까 상당히 물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라면 굉장히 더 어려움이 많았겠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그 여성 근무자들이 배에 타지를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문무대항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설계 때부터 여성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서 나왔기 때문에 여성 근무자들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죠. 특히 이제 최근 군함들은 모든 군함들이 물을 만드는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바로 끌어들여서 이온 분리를 시켜서 일반 물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군함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근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여성과 함께 근무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 폐쇄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성희롱, 그다음에 성추행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승조원들에게 과거보다도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성인지력에 관한 교육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고 평상시에도 수시로 그런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군기문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세부적인 측면들까지 실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 양성평등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교육을 시키는 이제 그런 변화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직접 당사자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함정에서 이제 근무하시면서요, 여성으로서 여성이기 때문에 좀 불편했던 점, 이제 아까 계속 이제 말씀 주셨던 것은 문무대항함이 갖고 있었던 편의시설의 어떤 확보 이런 것들 때문에 별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이제 그러면서도 세세하게 좀 느꼈던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방금 이제 함장님 말씀에 듣고 생각이 난 건데. 그 바닷물을 이렇게 조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정말 샤워를 하더라도 비눗물이 씻기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배를 타기 전에는 피부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 이제 막 여드름이 엄청 났었던 기억이 나고 일단 지금 그 해군에서는 그 아마 다른 군보다도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폐쇄된 공간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군기 관련을 해서 이제 여러 교육을 시키고 또 승조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배려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군이어서 뭐 특별히 함상 근무가 더 어렵다라는 애로점은 느끼지 못했는데 다만 이제 성비가 이제 다른 육상부대는 이제 많아야 30대 1 정도. 네, 한데 이제 저희 문무대항함 같은 경우에는 그 성비가 150대 1 정도 최대.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부임을 했을 때는 장교 중에는 저 하나, 또 여군 하상 하나 해서 그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마음을 쉽게 터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서 좀 외로운 부분이 많이 불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사랑은 뭐 얘기도 잘 통하긴 했지만 제가 아무래도 상급자 입장이다 보니까 가서 뭐 나 힘든데 혹시 너도 힘드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또 선배들한테는 아 여군이어서 제가 어리광을 피운다 나약하다 막 이런 혹시 그런 말을 들을까봐 이제 뭐 그런 제 속마음을 터놓을 엄두를 또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해 중에 이제 중갑판이라고 이제 제 방과 가장 가깝고 또 거의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갑판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막 눈물도 찔끔찔끔 흘리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외로움을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혹시 근데 반대로요. 그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혜택을 좀 받았어라는 혹시 그런 점도 있습니까? 네, 그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숙소 부분이 정말 다른 남군들에 비해서 많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함장님 함장실 다음으로 제 방이 좋았을 텐데요. 부장님 방보다도 제 방이 좋았으니까요. 일단은 굉장히 공간이 넓었고 또 이제 방과 그 이제 사무실과 화장실 부분이 그러니까 그 이제 따로 나눠져 있었고 또 그런 개인 화장실에는 전용 샤워기 아마 수병들이나 뭐 이제 저희 함승조원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공간에서 샤워를 하고 그랬을 텐데 저는 이제 저 혼자 샤워 시설도 있었고 또 그 빨래도 다 알아서 말려주는 드럼 세탁기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소파, 테이블 뭐 화장대까지 심지어는 다 이렇게 그 구비가 되어 있어서 그 환경적인 면에서는 정말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불편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는 이제 제가 당직 근무를 서지 않고 또 이제 업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하지 않고 그냥 배에서 먹고 자고 뭐 빨래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제동님 또 한 가지가 제가 지금 궁금한데요. 지금 문무대왕함이 시설이 좋아서 우리 그 국정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요. 다른 혹시 함들에서 이 여성 이 승조원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애초에 지금 이제 KDX2 아니면 KDX1 되면서부터 이제 함정이 커지고 또 거기에 여성들의 그 근무를 예상해서 만든 공간적인 것들이 이게 배려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만든 배에서는 애초에 여성 근무자가 탄다는 개념 자체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부를 개조해서 여성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는 있지만 애초에 설계 당시부터 그게 구조적으로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KDX 그 구축함들하고 비교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많이 불편할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문무대왕함의 전호들을 모시고 함정 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군기나 기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좀 다른 문제, 사기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재동님께서 이제 함정 생활 이제 쭉 지휘관으로서 이제 운영하시면서 실제 보게 되면은 이 승조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뭐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장기간 바다에서 단독으로 떠 있으면서 당직 근무를 쓰고 훈련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지나친 긴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경계태세가 흐트러지거나 개인의 어떤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좁은 함정 내에서 승조원들 간에 사소한 문제로 다투거나 또는 분쟁의 그 소지가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지휘관들이 함정 생활을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은 가운데서 활기차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고민했던 게 그 당첨 휴가 복권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요. 일명 그 문무 복권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건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함내 PX에서 복권 한 장에 1,000원입니다. 근데 병사들은 1인당 한 장밖에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장 같은 사람들은 한 10장 정도 구매할 수도 있고, 또 계급별로 이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은 좀 더 구매할 수 있는 그 쿼터를 나눠주죠. 그 대신에 항해하거나 작전 임무하는 동안에 우수한 근무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한 병사들한테는 그 복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양도성입니다. 그래서 그 복권을 줄 때에는 그 뒤에는 자기가 쓰게 돼 있습니다. 이 수병이 무엇을 잘해서 아무개가 이걸 준다 하면 그 병사들은 그 복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을 잘해서 복권을 많이 받게 되면 마지막에 입항할 때 입항과 동시에 이제 당첨 휴가를 복권을 뽑아서 이 휴가를 나갈 수가 있는데 자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많이 그 복권을 확보할수록.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또 위에 있는 간부들은 그 근무를 잘한 그 병사들한테 하나의 그 혜택으로서 그 자기가 산 복권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동을 하고 있는 그 내내 그 복권을 한 장 더 받기 위해서 병사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또 간부들은 정말 잘한 병사들한테 복권을 나눠주는 그런 그 즐거운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아마 여기 병사들이 2명 계신데 이분들이 그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직접 설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무복권에 당첨이 되신 우리 이 병장님께서 어떤 기억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가서 이등병 때 문무복권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저도 한번 그 휴가를 나가 보겠다고 그 간절한 그 소망에 여러 장을 받아봤지만 아쉽게도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그 군생활 선배이신 신민규 병장께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해서요. 신민규 병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신병장은 복권 사건으로 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신병장님 어떤 얘기입니까? 배에서는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힘들고 외로운 배 생활을 하면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그 식사를 맡고 있는 게 저다 보니까 많은 간부분들과 저도 소통을 많이 했고요. 또 그 간부분들이 저에게 복권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20-30장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통 병들이 많아도 5장 이 정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의무병이었던 제 동기생이 저를 너무 부러워해서 그 추첨하는 당일 몇 분 전에 제가 5장을 선물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 동기고 또 그때 당시엔 굉장히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시작하자마자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준 복권에 걸려서. 그리고 저는 끝까지 당첨이 안 됐고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당첨이 안 되다가 제가 제대하기 바로 직전에 극적으로 한번 당첨이 돼서 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뭐 지금 돌이켜보면 그 휴가를 못 나갔던 게 그때 당시엔 굉장히 아쉬웠지만 휴가 복권이란 게 꼭 휴가를 나가서 가지고 싶다라기보다는 우리 그 휴가 복권을 구입해서 그 금액으로 함내 이제 생활을 하는데 복지금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금액이었고 또 당첨된 친구들에게는 또 좋은 추억이 생겼던 일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241번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저 신병장이 자기 그 동기생이 사실은요 조금 근무가 좀 불량한 친구입니다. 왜냐하면은 병사가 자기가 돈 주고 산 복권 한 장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불량하다는 소리입니다. 누구도 그걸 주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신병장 같은 경우는 한 20-30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정말 그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하나의 표시죠. 근데 그 241번 그 표가 선물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 친구가 당첨이 됐는데 고맙다는 말조차도 안 하고 휴가를 떠나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신병장은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거의 기절할 수준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여튼 제동님께서 이제 이 승조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이런 아이디어, 몸무 복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독특한 아이디어인데요. 혹시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습니까? 뭐 일일이 열거하자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이제 소통 문제입니다. 배가 바다에 나가 있으면은 저희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 내에서 무슨 뭐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문자로 주고받는 이러한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손으로 써서 그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함내 소통을 위해서 그 사랑의 편지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승조원들 간에 그 서로 간의 어떤 생각과 또는 이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줬는데 실제로 승조원들 간에는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제가 승조원들한테 직접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쓰면은 그 룰은 있습니다. 그 함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답장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병사들, 새로 부임한 병사들, 배 멀미로 힘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병사들한테 제일 먼저 편지가 갑니다. 그러면 그 병사들이 그 편지를 쓰면 자기가 직접 쓰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사람과 저와의 1대1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편지를 거의 한 500여 통 되는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편지를 이렇게 지금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의 추억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젊은 그 장병들이 얼마나 그 큰 각오를 가지고 해군에 왔고 또 자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그 다짐이 묻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동님께서 이제 승조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딱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중님께서 이제 혼자 외로워서 이제 몰래 올라가서 눈물을 좀 훔쳤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사랑의 편지함에 대한 얽힌 또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근무했었을 당시에는 사랑의 편지함을 저는 못 받아봐서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일화는 네. 일단 첫 번째 일화는 이제 문무 특식이라고 해서 함장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셔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정말로 맛있는 걸 먹자. 그래서 그날은 이제 원래 장교들은 사관실에서 이렇게 사관 당번들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를 해주고 이런 식사를 하는데 그날은 이렇게 사관 당번들도 모두 다 쉬는 날 해서 전 승조원들이 이제 뭐 장교 부사관 그다음에 수병들 할 것 없이 전 승조원들이 이제 함내 식당에서 그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메뉴는 정말 특별한 메뉴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나는 거는 랍스타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아주 많이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장님은 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또 이제 싱가포르 그 해양 방산 전시회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때 함내의 스크린, 그러니까 한미가판에 스크린을 걸어놓고 그 영화를 그 밤에 시청을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문무 시네마인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밤 바다에 별들만 떠 있는데 거기서 의자를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되게 낭만적이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었고 또 이제 소시지 바베큐 파티 예, 그런 것도 많이 기획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힘든 중에도 정말 재미있게 그래도 근무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제 사랑의 편지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다양한 얘기들 나오게 문무 특식에 관련된 문무 시네마에 관련된 얘기 좀 나왔는데요. 맞아요, 사랑의 편지를 받아보신 이제 두 분께 한번 좀 어떤 내용이 주고 갔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진 병장님께서 먼저 좀 주시죠. 네, 사실 제가 근무할 때 김진영 함장님께서 계급이 대령이셨습니다. 상병이 대령한테 말 붙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제가 다른 곳에 근무는 안 해봤지만 아마 다들 그럴 건데요. 대령한테 편지를 받고 또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았었는데 저희가 몇 달 전에 전우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병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사랑의 편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모두 놀랬던 게 함장님이 나를 알고 계시더라. 병이
이제 내가 이병이고 일병인 나까지도 함장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또 편지를 써 주시더라.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저도 돌이켜 보니까 함장님이 나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알고 계시는 것 같다. 나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또 선임들이나 뭐 다른 간부분들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함장님이 먼저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면이 있어서 또 사기가 진작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병장님께서. 저에 대한 사랑의 편지의 기억은 제가 이등병일 때 함장님께 편지를 받아서 제가 답장을 써야 되는데 이 편지를 쓸 시간조차 없는 게 좀 약간 이등병 생활이거든요. 왜냐면 기타 한 잡다한 일들도 많고 하지만 이 편지를 쓸 그 시간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저는 함장님께 편지를 써야 한다. 요 명목 하에 열심히 편지를 적을 수 있었던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장님께서 또 아까 그 군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배에서 가장 군기가 없으셨던 건 함장님 아니실까. 평상시에 맨날 허허허 웃고 다니시고 저희 대령이시지만 저희 이렇게 1병, 2병인 저희 병사들한테도 너무 잘해주시고 하셨던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생활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력 구축함 문무대왕함의 전우들을 모시고 대한해군의 다양한 이야기, 시간상 못다한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